오늘 밤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해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를 짙은 눈화장을 하고 남자를 홀려 나라를 망친 요부 혹은 톡사에 물려 죽은 비운의 여왕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짜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천재였으며 무너져가는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 로마라는 거대한 괴물과 홀로 맞서 싸운 고독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 스스로 태양의 딸이라 칭했던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48년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찬란한 고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3000년을 이어온 파라오의 영광은 이미 빛바랜 지 오래였고 왕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왕권을 두고 남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골육 상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21살의 젊은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이자 남편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나 황량한 사막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재기를 노리고 있을 때 지중해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주인이었고 그 로마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경쟁자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까지 온 52살의 정복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실권자였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끔찍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카이사르의 옛 동료이자 사위였던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적장의 목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이집트 따위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 왕실을 향해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며 명령했습니다. 이집트의 왕과 여왕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로마의 중재를 받아라. 사막에 숨어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것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자 카이사르를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동생을 몰아내고 다시 파라오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폐위된 상태였고 왕궁은 동생의 병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갔다가는 카이사르를 만나기도 전에 목이 잘릴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삼엄한 경비를 뚫고 로마의 독재자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50살이 넘은 노련한 영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을까? 클레오파트라는 거울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젊은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극적인 연출력과 남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적 매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멍청한 인형처럼 차려입고 가서 애원하는 식상한 방법 따위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충직한 하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둘둘 말 수 있는 커다란 양탄 자옥은 침구 자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도 왕관도 쓰지 않은 채 오직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스스로 그 좁고 어두운 양탄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짐짝처럼 묶어라. 그리고 어깨에 메고 카이사르의 방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목숨을 건 잠입이었습니다. 만약 검문 과정에서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고 무사히 들어간다 해도 카이사르가 기분 나빠하며 그녀를 내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알렉산드리아의 항구.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왕궁의 뒷문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시종의 어깨에는 커다란 양탄자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시종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장군님께 바칠 귀한 선물입니다. 병사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카이사르가 머물고 있는 집무실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카이사르가 촛불 아래서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남자, 수많은 여자를 안아봤을 남자. 과연 클레오파트라는 이 까다로운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젖혔을까요? 양탄자의 매듭이 풀리고 그 안에서 이집트의 여왕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계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자루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순간 매듭이 풀리고 자루가 스르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젊은 여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무기도 호위병도 없이 심지어 제대로 된 예복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짐짝처럼 배달된 여왕. 보통 사람이라면 수치스러워 얼굴을 붉혔겠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카이사르에게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을 뵙기 위해 이집트의 여왕이 직접 왔습니다. 52살의 카이사르는 그 순간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평생 수많은 여자를 만나본 호색한이었고 미인이라면 로마에도 널려 있었습니다. 그가 반한 것은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이었습니다. 척진 한복판에 맨몸으로 들어오는 배짱,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어진 대화에서 보여준 그녀의 천재적인 식견에 로마의 영웅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7개의 국어로 농담을 던질 줄 알았고 그리스 철학과 세계 정세에 대해 로마의 장군과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영혼의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자신의 몸과 이집트의 막대한 곡식, 그리고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카이사르는 그녀의 뒤를 봐주고 잃어버린 파라오의 왕관을 되찾아주기로 맹세했죠. 늙은 사자는 젊은 여왕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민 정치적 계산서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돈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는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비즈니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집트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카이사르를 만나러 왔다가 자신의 누나가 카이사르의 옆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막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야 할 누나가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강대국의 장군을 등 뒤에 업고 나타났습니다. 어린 남동생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배신이다. 저 마녀가 로마인에게 몸을 팔아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그의 외침은 왕궁 밖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왕궁을 포위했고 이집트 정규군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카이사르가 데려온 로마 병사는 고작 4,000명, 반면 이집트 군대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왕궁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펼쳤습니다. 적들이 항구로 쳐들어오자 그는 자신의 배에 불을 질러 적의 해군을 막아냈습니다. 이때 번진 불길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태웠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전쟁터 한복판 불타는 왕궁 안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냉철하게 이집트 지리에 대한 조언을 하며 카이사르의 참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몇 달간의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 끝에 로마에서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전세는 단숨에 역전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정예 군단은 이집트 군대를 나일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다 병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배가 뒤집혀 나일강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강가에서 떠오른 그의 시신은 진흙투성이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황금 갑옷은 물에 젖어 무겁게 그를 강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동생의 죽음. 그것은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그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카이사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유일한 여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또 다른 어린 남동생과 결혼을 시켰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오직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22살의 여왕은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방패를 얻었고 뱃속에는 카이사르의 아이 훗날 카이사리온이라 불릴 아들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나일강 유람을 떠났습니다. 400척의 배가 호위하는 거대한 선상 파티. 백성들은 강가에 나와 태양신과 여신의 결합을 환호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이집트의 여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귀에 달콤한 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라 왕이 될 수 없다고요? 당신은 이미 신입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고 당신이 그 첫 번째 황제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뒤를 잇는 겁니다. 그녀는 꿈꾸었습니다. 이집트와 로마가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세계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여왕제가 되는 꿈을 말입니다. 카이사르 역시 그녀의 속삭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 종신 독재관에 올랐고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초대했습니다. 여왕이 로마에 입성하던 날 로마 시민들은 황금 가마에 앉은 이국적인 여왕의 자태에 압도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의 중심이 그녀를 향해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 그녀의 너무나 거대했던 야망은 로마의 보수적인 귀족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집트의 마녀가 우리 영웅을 홀려 로마를 왕정으로 되돌리려 한다. 공화정을 지키려는 자들의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기원전 44년 3월 15일 피 냄새가 진동하는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로마의 테베레 강 건너편 카이사르의 별장에는 황금빛 꿈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조상신인 비너스 신전에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대우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품에 안긴 아들 카이사리온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머지않아 내 남자가 황제가 되고 내 아들이 그 제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집트와 로마를 아우르는 세계의 어머니가 된다. 그 야망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러 나간 카이사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범벅이 된 전령이 별장으로 달려와 비보를 전했습니다. 장군께서 암살당하셨습니다. 브루투스와 귀족들이 그분을 23번이나 찔렀습니다. 그 소식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연인이자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로마인들의 증오가 이집트에서 온 마녀인 자신과 카이사르의 핏줄인 아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독재자는 죽었다. 이제 저 요망한 외국 여자를 쫓아내라. 어제까지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귀족들이 이제는 칼을 갈며 그녀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짐을 꾸렸습니다. 화려했던 보석과 옷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몰래 로마를 빠져나왔습니다. 세계의 여왕제가 되겠다던 꿈을 품고 당당하게 입성했던 그 길을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 초라하게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항구로 가는 마차 안에서 그녀는 멀어지는 로마의 불빛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기필코 살아서 다시 돌아오리라. 내 아들을 저 로마의 주인으로 만들리라. 그것은 눈물 섞인 다짐이자 뼈에 사무친 복수의 맹세였습니다. 카카스로 이집트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말라부터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카이사르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또다시 내전 휩싸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차가운 얼음 같은 남자.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자 불같은 열정을 가진 남자 안토니우스. 두 남자가 권력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집트가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내 아들 카이사리온이 왕이 되려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가. 옥타비아누스는 냉혈한이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정치적 도구로만 볼 뿐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호탕하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영웅 호걸 타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카이사르를 숭배했기에 카이사르의 여자인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토니우스다. 그가 나의 새로운 칼이다. 목표가 정해지자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로마 제국의 동쪽을 장악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은 킬리기아의 타르수스로 와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라. 보통의 왕들이라면 벌벌 떨며 용서를 빌러 갔겠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를 만날 때 썼던 양탄자 작전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향에 맞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등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국고를 털어 거대한 배를 건조했습니다. 배의 고물은 황금으로 입히고 돛은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노는 은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미녀 시녀들과 악사들을 태우고 배 전체에 장미 향수와 최고급 향료를 뿌려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향기가 먼저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황금색 배. 은으로 된 노가 물살을 가를 때마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중앙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차려입은 클레오파트라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지친 영웅을 위로하러 온 살아있는 여신이었습니다. 강가에서 기다리던 안토니우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왜 이 여자에게 미쳤었는지, 로마가 왜 그녀를 마녀라 불렀는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눈빛은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신을 장군으로 대우하지만 나는 당신을 황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로운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늙은 사자 카이사르를 잃은 그녀는 이제 더 젊고 강력한 사자 안토니우스의 갈기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사랑의 줄타기는 그녀에게 제국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파멸을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또 다른 맹수, 옥타비아누스와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양탄자에서 나온 소녀가 이제는 황금배를 탄 여신이 되어 세상을 뒤흔듭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캔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2부에서 이어집니다.